수능 특강 독서지문 인문예술 94쪽입니다. 자, 이 지문은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빨리 훑어볼게요.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 등의 탐구는 심리 철학에서 물리주의 이론을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물리주의 이론, 즉 물리 현상으로 얘기하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된대요. 즉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사건을, 심적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 같은 겁니다.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리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냥 한갓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그리고 마음의 본질과 의식을 우리는 물리주의 이론, 즉 물리적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감정, 생각, 의식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다라고만 얘기를 한대요. 즉 물리적 작용이 만든 이미지라고 본대요. 그래서 그 물리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를 보자. 첫 번째, 유형 동일성이 있습니다. 유형엔 심적 사건이 존재하는데요. 심적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겪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특정 부위, 뇌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론이에요. 자, 내가 겪었던 그 감정의 사건이 이미 내 뇌에서 벌어지는, 특정 부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대요. 즉 번개가 전기 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바로 C섬유 발화 같은 뇌신경 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형 동일성 주장을 한 스마트에 따르면, 자, 스마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물리적 입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감각이나 의식은 있지 않는다. 즉 심적 사건은, 감정의 사건은 이미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즉 뇌 안에 이미 그 심적 사건과 같은 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심적 사건과 뇌에서 벌어지는 과정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어떤 연결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관적 경험은 자기의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이 바로 내면을 관찰하는 겁니다. 포착이 된다는 반론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슬픔, 기쁨, 외로움 이런 것들은 즉 자기가 경험을 해서 자기 스스로 관찰을 한대요. 즉 뇌관이에서 포착된다라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자, 그 주장에 반론을 합니다. 스마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것 말고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대요. 즉 의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대. 무엇을 물리적인, 실제적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자,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해서 하는 것은, 즉 그런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데요. 유형 동일성이 쉽게 말해서 A 유형에 속하는 어떤 심적 사건을 내가 겪었으면 X 유형에 속하는 이미 뇌 내 사건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미 내 안에는요. 유형 동일성 얘기할게요. 동일한, 우리가 이제 심적 사건을 겪으면 기존의 의견에서는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내관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거에서 내가 정의를 한다면, 유형 동일성은 내가 어떤 심적 사건을 겪으면 이미 그 뇌에 작용을 하는 거겠죠. 네, 이미 뇌에서 작용하는
단순히 이미 저장되어 있는 작용이 반응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반응. 내가 고통이 수반이 되면요, 뇌에서는요 그 고통과 관련된 여기서는 그냥 유발물질이라고 할게요. 뇌 유발물질. 이것은 즉 고통을 나타내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그냥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뇌 안에는 그 고통과 유사하게 작동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 즉 슬픔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감정, 즉 관찰된 반응이 아니라 이미 내 뇌 속에서는 그거와 그 작용과 관련된 물질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둘은요 어떤 인과관계, 즉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느껴야지, 고통이라는 걸 느껴서 새로운 이 고통을 유발하는 물질인 것이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안에는 C 유발 물질,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어떤 서로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토큰 동일성을 얘기를 하는 거. 어쨌든 동일성인 거잖아요. 자, 토큰 동일성은 어떤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토큰이란 바로 개별 사례를 가리키는데요. 토큰 동일성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개별적인 심적 사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겪는 감정이나 이런 사건이죠. 그때, 그 순간입니다. 바로 뇌의 특정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인 사건으로만 환원,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낀 것처럼 보아도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토큰 동일성을 주장하는 데이비스는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신적 사건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물리적 사건에 의존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이 바로 부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심적 사건은 절대로 먼저 나올 수가 없고요. 바로 물리적 사건이 선행을 한 다음에 심적 사건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보냐? 토큰 동일성에 대해서 보자, 얘들아. 토큰 동일성. 토큰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네, 개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서는 즉 순간의 심적 사건이 사건이 바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냐면 즉 물리적 사건, 그 사람한테 발생하는 물리적 사건에 따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순간 심적 사건이라는 게 바로 감정이잖아요. 감정. 느껴지는 감정. 이 느껴지는 감정은 반드시 물리적인 사건에 의해서만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건을 겪어야지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다가 넘어집니다. 아프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떡볶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엽기 떡볶이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자, 아주 매운맛을 먹었어요.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맛있다라는 감정을 느껴요. 매우면서도 맛있다. 이 사람이 맵다,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물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매운맛을 느껴서 이 사람은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뇌에서 이미 맛있다라는 어떤 아까처럼 고통을 만들어내는 유발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겪고 그에 따른 심적인 감정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히 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이 뇌의 활동은 바로 이 물리적인 사건을 겪어야지만 느껴지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떡볶이를 먹지 않은 다른 비가 있다라고 보세요.
이 B는요, 이 물리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떡볶이를 먹고 매운맛을 느끼고 단맛을 느끼는 사건을 겪지 않았죠. 그러면 B는요, 바로 맛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큰 동일성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물리적인 사건을 겪어야지만 그 특정 경험을 통해 바로 심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그 물리적인 사건을 겪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순간 심적 즉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겠죠. 그러면 유형 동일성과 가장 다른 점은 뭐냐? 유형 동일성은 이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뇌에 그런 역할이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면 뇌에서 그냥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토큰 동일성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별, 즉 물리적인 사건을 겪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느끼고 그러면서 뇌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지 않은 사람, 즉 물리적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기능주의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가 됩니다. 자,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물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심적 사건, 마음에서 겪는 그 감정이 수행하는 기능이에요. 자, 감정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볼게요.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데요. 아까랑 다르죠? 개별 토큰은 심적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물리적인 사건이 나옴으로써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래. 물리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퍼트넘은 다중 실험 가능 논변을 제시했대요. 퍼트넘. 인간과 동일한 외모의 패턴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물리적인 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보고 그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뇌에서는 이미 그것이 설령 인간과 다른 구조더라도 역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고통이라고 말한대요. 이 얘기는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섬을 봐라, 외계인을 봐라,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와 같은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예요? 그냥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야. 프로그래밍. 어떻게? 이렇게 감정, 즉 심적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라, 반응해라 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미. 그러니까 상대방이 찡그린 얼굴을 보고 저 고통, 상대방이 기쁘게 웃는 걸 보고 저거 기쁨, 이렇게 이미 우리 몸속에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야. 심적 감정, 이 사건, 즉 감정이.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다중실험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이 포터는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거네요. 그죠? 자, 누구에서 발전이 된 겁니까? 네, 퍼트넘에서 더 발전시킨 거죠. 포터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모듈화된 정보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위 시스템으로 각 모듈은 독립적인 입출 관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포터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 즉 감정이에요. 감정을 처리 대상으로 참으며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바로 계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기능주의에서 누가 이제 얘기했죠? 토트넘이네요. 네. 기능주의에서 토트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 논변 이렇게 할게요. 즉 누군가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시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찡그려요. 얼굴이 찡그려요. 이런 행동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인간이 이것을 보고 아, 저것은 고통이야 라고 심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심적 사건, 즉 감정이죠. 예, 전 고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 저건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포터인데요. 포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미 인간이라는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은 일종의 모듈화 되어 있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묘듈화 되어 있는, 자, 묘듈화가 되어 있어서 심적 표상, 그러니까 심적 표상이란 감정이야, 감정. 심적 표상이 만약 입출 관계처럼요, 바로 계산이 되어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런 계산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즉 감정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우리는 표출을 한다는 얘기야. 자동 반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봤어? 아니면 살해당한 사람을 봤다고 쳐. 그럼 우리는 무섭다라고 느끼죠. 이것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인간한테는. 그리고 강아지를 봤어. 귀여워. 이것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것을 바로 기능주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일설이나 동일설 아까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유형 동일설. 이미 뇌는 그 유형과 같은 것이 반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개별 토큰성 있었죠? 토큰. 뭐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 유형된 그 뇌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물리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 감정이 뇌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 토큰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능주의 했습니다.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자동 반응으로. 즉 뭐가요? 감정이요. 그것이 바로 기능주의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물리주의적, 즉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동일성과 기능주의는 믿음, 욕구, 감정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한대요. 네, 그쵸? 얘네들을. 그런데요, 일상적인 용어를 바로 물리주의적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달리, 네, 소거적 유물론은 이러한 심리적 용어들을 폐기를 하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언급한 동일설이나 기능주의는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 뭐 슬픔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 물리주의적인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얘네들을 분석을 해서 아, 얘는 어떤 과학의 기능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근데 소거적 유물론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러한 심리 용어들을 폐기하고 그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물리적인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방금 이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파이어벤트에 따르면 괴롭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심적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아까 동일성 이론과 기능주의로 본다면 우리는 얘를 분석을 해야 돼. 그죠? 번역을 해야 돼. 그리고 해석의 과정이 필요해. 근데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변질이 된대. 변한대. 그래서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괴롭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불정확한 신용어를 쓰지 않고 처음부터 신경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용어로 쓰자는 거야.
즉 옛날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현대에서는요 신경생리학적인 용어로 대처가 된 거죠. 고통이라는 옛날에는요 고통이라는 표현보다 악마 뭐 이런 식으로 귀신 들렸다, 악마 들렸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악마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몸에서 작용이 되는 고통이라는 어떤 생략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요 빨간색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은요 뭐예요?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인 거잖아요. 이런 주장에 따라서 결국에는 뇌관을 통해, 즉 내적 관찰입니다. 마음 관찰이에요. 마음 관찰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게 여겼던 여러 경험들도 물리주의적인 언어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험들이라는 거 뭐 사랑, 기쁨, 슬픔, 아까 말한 모든 감정들인 거죠. 바로 물리적인 언어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 내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호르몬이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호르몬은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거야. 소고적 유물론은. 앞서서 얘기한 동일설이나 기능주의는 사랑은 해도 돼.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면 돼. 하지만 얘네들이 왜 이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면 소고적 유물론은 애초부터 그 쓰지 마. 사랑. 그냥 얘는 뇌에서 말하는 엔돌핀의 작용이야. 예. 엔돌핀 맞나요? 사랑에 빠지면 엔돌핀 나오는 거 맞죠? 예. 그런 호르몬의 작용. 엔돌핀이야. 이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물리적인 언어를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심리철학은 인간의 의식 자아 심신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이 접근이 되고요. 물리주의 이론, 즉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또한 서로 경쟁하며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 자유의 의지, 인공지능의 의식의 가능성 등 역시 미해결의 상황이 남아있고요. 우리는 신경발달 더불어 심리철학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네요.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요. 얘들아, 소거적인 유물론은 아까 토큰 동일성과 그 다음에 또 뭐였냐 유형 동일성 그리고 기능주의와는 완전히 달라. 뭐냐면 처음부터 어때 심적인 사건을 겪는 심적 사건 감정의 용어를 처음부터 쓰지 말자는 거야. 쓰지 말고 아예 과학적으로 그것을 바꿔서 쓰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자, 1번. 위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 내관이라는 것은요, 내면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관찰해서 거기서 우리는 어떤 심적 사건, 즉 감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내관의 주체, 즉 내면을 관찰하는 주체가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바깥에서 그것을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글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반론하는 입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 포착됐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주관적인 경험이 바로 자기의식,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거니까 주체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죠? 네, 내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2번. 기억은 유형 동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그 뇌의 심적 사건이 뇌의 유형이 동일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토큰 동일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심적 사건과 그때그때 순간적인 뇌에서 발생하는 거죠. 네,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래요. 기억과 니은 모두라고 했습니다. 네, 모두 감각이나 의식의 상태가 뇌의 물리적 사건과 연결된다. 네, 맞죠. 의식이 결국에는 뇌와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형 동일성은
그 동일한 것이 뇌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토큰 동일성은 물리적인 사건을 겪어야지만 뇌에서 그게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죠. 뇌에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상적인 심리 용어들을 물리적인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그쵸? 가능하죠. 맞고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토큰 동일성이에요. 심적 사건이, 즉 느끼는 감정이 특정한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이래요. 네, 물리적인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요. 그것 때문에 심적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부수적이라는 것은 뭔가에 딸려 나오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거 있잖니? 니네 볶음밥 먹으러 가면요. 사실 국물이 볶음밥을 시켰기 때문에 딸려 나오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물리적인 사건이 볶음밥, 심적 사건이 국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4번 니은과 달리라고 했어요. 토큰 동일성과 달리 유형 동일성은 심적 사건을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 생물학적 사건과 구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동일. 그래서 동일성이죠. 5번 기억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을 특정 유형의 물리적인 사건으로 환원이 되지만 자, 니은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에 대응한다라고 본다. 자, 여기 보면은 심적 사건, 즉 감정은 윤곽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인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물리적인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별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적인 심적 사건은 그 순간이에요.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유형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유형 동일성처럼. 그것들이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유형화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거야. 심적 사건을. 오로지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 순간 발생한 것만 환원이 가능하다는 거야. 유형화는 할 수 없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 답은요. 자, 여기서 틀린 게 뭡니까? 예. 유형 동일성은 이것을 유형화시킬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자, 토큰 동일성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게 되면 이미 유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어떻다? 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물리적인 사건은 개별화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 오직 하나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버리니 유형화랑 똑같은 거잖아. 유형 동일성이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에서 포토가 나오는데요. 포토는 기능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심적 사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기능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화가 되어 있고 이미 인간의 감정은 프로세스화 되고 있다는 거. 앞서서 우리 얘기했던 어떤 사람의 얼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찡그러진 얼굴을 보고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감정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프로세스화 되고 있다. 프로그램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보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 언어 생성형 AI는 인간이 말하듯 새로운 문제가 출력한대요.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AI는 인간과 달라요. 자, 알고리즘, 프로세스 되어 있다는 거지, AI는. 근데 인간은 그거와 다르대. AI가 하는 작업에 지각, 이해, 학습 등 인간의 다양한 의식 형태의 근처에 깔려있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AI와 인간이 다르다라는 거야. 즉 인간은 뭔가의 지향성이 있다는 거야. 뭔가 목표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 반응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여 그것을
그것에 관련되고자 하는 지향성, 목적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자, 이러한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여기서 바로 뭐 가치관도 포함이 되겠네요. 인간이 통일된 주체로서 자립하게 한대요. 또한 인간은 타자, 다른 사람 역시 지향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한대요. 즉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장에 의해 표상, 보여지는 타자, 다른 사람의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잖아, 소설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읽고 또한 인물의 대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즉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인물이 생각하는 지향성을 인간이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건 바로 인간 또한 뭔가를 추구하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기능주의와 반대겠죠. 기능주의는요, AI랑 똑같은 거야. 인간이 알고리즘, 즉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포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1번. 인간의 마음은 다중 모듈에 의한 일련의 프로세스이므로, 이거 포터가 주장한 거랑 맞네요.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만들기 어렵다. 그렇죠. 포터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인간은 이미 이 마음이 기능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기 보기에서는 그게 아니야. 인간은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식은 어떤 원하고자 하는 목적, 즉 지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향해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자 반론으로 적절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기능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기 참고하여 가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관을 통해, 즉 내적 관찰을 통해 관찰된 언어, 즉 심적 사건이죠. 즉 감정을 물리주의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소거적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거죠. 네, 물리적인 언어로 가능하다. 자, 이것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근데 보기를 참고하라 했으니까 읽어볼게요.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의식에 물질과 다른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령 박쥐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를 아무리 추적해도 우리는 그 느낌을 알 수 없어요. 박쥐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1인칭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 날 것 그대로의 감각으로서 의식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인 그것을 퀄리아라고 부른대요. 이 퀄리아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경험이 되겠죠. 경험.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게 심적 감정은 어디까지나 경험주의적이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물리주의로 이 언어를 감정을 바꿀 수는 없다. 규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비판한 걸 보자는 거예요. 얘를 토대로 얘를 비판해 보자는 거야. 1번. 어떤 심적 사건은 서로 다른 물리적 사건으로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시면 안 되잖아. 여기서는 지금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학적인 언어, 즉 물리적인 언어로 감정을 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긴 지금 같다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2번. 1인칭 시점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여기는 해석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3번. 부정확한 심리적인 용어라도 뇌관을 통해서는 퀄리어가 물리적 언어로 변형될 수 있다. 내적 관찰을 통해 물리적인 언어 아니죠. 뭐예요? 불가결하다고 했어. 사람마다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변형할 수 없다고 했잖아. 4번. 얘는 오히려 그 의견을 따르는 거지. 여기 앞에 있는 의견은 4번. 타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타자는 다른이에요. 다른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거나 물리적 사실로 환원할 수 없는, 자, 물리적인 사실로 환원할 수, 바꿀 수 없는 주관적 심적 경험, 즉 감정의 경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타자에 의해 관찰하더라도, 즉 데이터를 축적하더라도 주관적인 심적 경험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퀄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사고 실험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태어날 때부터 흑백의 강에 자란 메리와 존이라는 두 명의 색채학자가 있는데요. 이 둘은요, 바깥 세계에서 빨간색으로 이끌어지는 어떤 파장의 빛으로 되어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뇌의 신경섬이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빨간색을 지각할 때는 감각이 생기는지를 비롯해 색채 지각의 모든 물리적인 사실 또한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메리와 존이 방에 나와 빨간색을 실제로 봤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각 이론에 따라 생각을 해보자. 스마트는 뭘 주장했죠? 예, 동영설, 뭐죠? 유형이 같다. 유형 동영설을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자, 데이비슨은 뭘 주장을 했죠? 네. 기능주의를 주장을 했죠. 기능주의. 프로세스화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퍼트넘은 뭘 주장을 했습니까? 네. 퍼트넘은 뭘 주장했니, 얘들아? 개별. 토큰을 주장을 했죠? 네, 개별. 토큰 유형설을 주장했죠. 네. 자, 파이어벤트는 뭘 얘기했죠? 이 사람은 소거적 유물론을 얘기했죠. 선생님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기능주의가 아니라 데이빈스는 뭐예요? 토큰 동일성. 네. 그 다음에 퍼트넘이 기능주의죠. 네. 자, 그럼 1번 볼게요. 스마트에 따르면 메리나 존에게 있어 빨간색은 실제로 처음 본 일은 색채 지각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확장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어떻죠? 그 감각의 경험은 이미 내 뇌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장이 아닙니다. 이미 있어요. 2번. 데이빈슨에 따르면 메리와 존이 동일한 빨간색을 보더라도 뇌의 신경섬유에 일어난 사건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토큰 동일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냐? 물리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뇌에서 반응을 하는 거야. 물리적 경험. 그쵸? 그것이 바로 뇌에서, 즉 신적 사건을 겪게 되고 그게 바로 뇌에서 반응을 하는 건데 사람마다 물리적 경험을 겪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 덜 겪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3번. 데이비슨에 따르면 메리와 존이 빨간색을 처음 본 경험은 뇌의 신경섬에 주어진 자극이라는 물리적 설명만으로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 네. 여기서는 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신적 사건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각자 또 개별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4번. 퍼트넘에 따르면 퍼트넘 기능주의야. 즉 감정은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자동 반사. 이해가죠? 메리와 존이 색채 지각이 된 물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빨간색이라는 색채를 실제로 지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적 사건이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퍼트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다양한 물리적인 사건을 다양한 물리적인 사건이 실현이 가능한, 그러니까 동일한 심적 상태가 다양한 물리적인 상태로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능주의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닌 심적 사건이 곧 기능이야. 즉 마음이 기능으로 작동이 되는 거야. 마음, 자동 반사처럼 기능, 그죠? 그래서 이걸 별개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 그러면 틀린 답이 몇 번이냐? 5번이에요. 파이어벤트에 따르면 그 어떤 사물을 처음 본 메리와 존이 저것은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번역을 하지 말자는 주의야. 뭐야? 소고적 유물론은 이게 굉장히 변질이 되므로 처음부터 그냥 물리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것이 번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변질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긴 시간 잘 따라와 주셨어요. 여러분이 6번 문제는 어휘를 묻는 문제니까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